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군요. 무려 11만 3천 명, 총 16조 원.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빚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새로운 정부 정책, 바로 세도약 기금 이야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공식 출범했는데 이름만 딱 들어서는 정확히 감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기금이 대체 무엇이고 또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는 시스템인지 보내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주로 살펴본 자료들은 이 세도약 기금의 출범 소식, 그리고 그 세부 운영 방안 같은 걸 다룬 여러 언론 기사들이었고요. 이번 저희 탐구를 통해서 이 정책의 어떤 핵심 작동 원리부터 시작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여러 가지 논의 지점들까지 당신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세도약 기금,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언론에서는 뭐 배드뱅크 이런 말도 쓰던데 정확히 어떤 개념이죠? 네, 그 배드뱅크라는 별칭이 붙은 이유가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금융기관들이 가진 부실 채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회수되지 못한 빚들, 이걸 사들여서 처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료들을 보면 이게 이재명 정부 공약으로 추진됐었고 지난 10월 1일에 공식적으로 출범했죠. 아, 10월 1일이요? 네, 핵심 목표는 그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무자들에게 뭐랄까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아하, 정부 주도로 부실 채권을 정리해서 채무자에게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 또 금융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건전성을 좀 높이려는 그런 시도군요. 맞습니다. 그런 목적이죠.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인데 누가 이 기회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닐 텐데요. 물론입니다.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요.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7년 이상 연체된 빚이어야 하고요. 7년 이상.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빚의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거죠. 아, 7년 이상 연체에다가 원금 5천만 원 이하. 꽤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상당히 오랫동안 빚 상환의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을 딱 특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이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약 11만 3천 명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1만 3천 명이요? 와, 네. 그리고 이분들이 보유한 총 채무액은 무려 16조 4천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와. 11만 3천 명, 16조 원. 상상하기가 좀 힘든 숫자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빚을 대체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이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만약 대상자라면 뭐 직접 어디 가서 신청서를 내고 그래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게 또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채무자가 일일이 신청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세도약 기금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해당 조건에 맞는 채권을 그냥 통째로 일괄적으로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 일괄 매입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뭐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에 가깝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알 수 있죠?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인의 채권이 세도약 기금에 매입되면 나중에 상환 능력 심사가 끝나고 나서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게 되고요. 물론 이제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아마 연말쯤부터는 세도약 기금 홈페이지가 개설될 텐데 거기서 본인 채무가 매입됐는지 또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채권을 사들인 다음에는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닐 텐데요. 당연하죠. 채권을 매입한 후에는 이제 행정정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채무자의 현재 소득하고 재산 상태를 면밀히 심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운명이 좀 갈리게 되죠. 운명이 갈린다니요? 어떤 식으로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결과로 나뉩니다. 첫째는 심사 결과 이 채무자가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 파산 상태에 준한다 이렇게 인정되면요. 해당 채무 전액을 소각, 즉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빚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군요. 와, 그야말로 새 출발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럼 다른 결과는 뭐죠? 둘째는 심사 결과
전액 탕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상환 능력은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되면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면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주거나 이자를 낮춰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과정, 채권 매입하고 심사하고 또 소각이나 조정까지 이게 언제쯤 진행되는 건가요? 기금 출범 직후인 10월부터 바로 금융회사들로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했고요. 이미 시작했군요. 네, 이후에 이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실제 채무 소각이나 조정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그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말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심사를 좀 서둘러서 빠르면 올해 안에 우선적으로 소각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 탕감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이 상환 불능의 기준,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논란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오래 연체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무조건 빚을 없애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얼마나 엄격한가요? 구체적으로 좀. 네, 일단 소득 기준부터 보면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60%. 네, 자료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이 약 154만 원 이하인 경우죠. 그리고 재산 기준도 꽤 까다롭습니다.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 예를 들어 1톤 미만 화물차라던가 작은 어선 같은 거 이런 걸 제외하고는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어야 합니다. 네, 사실상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진 것 없고 벌이도 거의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만 비탕감의 대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갚을 수 있는데 안 갚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고 정말로 갚을 능력이 소멸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준이 엄격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요. 이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도 있나요? 예를 들면 빚의 성격 같은 걸 따진다거나. 네, 있습니다. 빚이 발생할 원인을 따지는데요. 소위 말하는 나쁜 빚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도박 같은 사행성 행위나 아니면 유흥업소 이용 같은 걸로 생긴 빚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는군요. 국적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네, 채무자의 국적도 고려 대상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진 빚은 이 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하면서 경제활동 기반을 가진 외국인들, 구체적으로는 영주권자, 또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이런 분들은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재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16조 원이 넘는 채권을 매입하고 처리하려면 당연히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전부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아니겠죠? 그 점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원 구조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아시죠? 여기서 출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금융권이 기여금입니다. 금융권이 기여금을 낸다. 이건 결국 빚을 발생시킨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것들이 좀 책임을 분담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볼 수 있죠. 금융권 전체가 총 4,400억 원의 기여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4,400억 원이요? 네, 이 금액을 각 업권별로 분담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은행권의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더라고요. 전체 기여금의 약 80%에 달하는 3,600억 원을 은행들이 내기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생명보험사하고 손해보험사가 각각 200억 원씩, 그리고 카드사 같은 여신 전문금융회사가 300억 원, 저축은행이 100억 원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은행권 비중이 80%나 되는군요. 아무래도 은행 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에 빚이 있어서 총 5천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1인당 지원 한도가 있습니다.
세도약 기금을 통해서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빚은 1인당 5천만 원까지만 해당됩니다. 아, 5천만 원 한도. 네. 만약 한 사람의 총 채무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대신 캠코로 매각되어서 일반적인 채권 관리 절차, 그러니까 뭐 추심이라든지 장기적인 상환 관리 대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무한정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네요. 자, 이렇게 제도의 큰 그림을 그려봤는데 어떤 정책이든 사실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자료들을 보니까 역시나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 또 우려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대부업체의 참여 문제더군요. 이게 매입 대상 채권 중에 무려 2조 원어치, 금융권 보유분의 약 25%를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다는데 이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이거 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게 왜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냐면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하고는 달리 대부업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자, 이 가격에 채권을 파세요라고 해도 대부업체 입장에서 그 가격이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팔 수도 있다는 거죠. 매각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마땅치도 않습니다. 그럼 대부업체들은 왜 참여를 꺼리는 건가요? 단순히 그냥 가격 문제인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제시하는 채권 매입 가격이 여전히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불만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채권이라도 자기들이 직접 추심하면 더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기 위한 추가적인 당근이랄까요?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떤 유인책들이 거론되나요? 예를 들면 그동안 좀 막혀있던 1금융권 은행 대출을 대부업체에게 일부 허용해주자 이런 방안이라던가 아니면 코로나19 시기에 발생했던 특정 채권을 정부가 좀 매입해주는 방안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 대상 채권의 상당 부분이 세도약 기금의 틀 밖으로 벗어나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반감될 위험이 있죠. 네. 대부업체 참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사각지대가 너무 커지겠네요. 또 다른 단골 논란이죠. 바로 도덕적 해이 문제, 그리고 형평성 문제. 아니, 나는 죽어라 빚 갚았는데 누구는 버티니까 나라가 탕감해주네. 이런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빚은 안 갚아도 되는구나 하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읽힐 수 있다는 우려. 이게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박탈감 문제는 정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들의 심정에 공감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를 단순히 빚탕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 좀 이해해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하지만 나도 어려운데 왜 저 사람만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도덕적 해이 우려는 그럼 어떻게 반박하고 있나요? 앞서 강조했던 엄격한 상환 능력 심사를 다시 한번 내세웁니다. 개인 파산 수준에 준하는 그런 심사를 통과해야만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히 빚을 갚기 싫어서 고의로 연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7년 이상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다 포기하고 끊임없는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 탕감만 바라보고 버틴다는 게 과연 합리적인 선택이겠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고통이 아마 상상 이상일 테니까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는 그 고통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어쩌면 탕감의 혜택보다 더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표가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장기 연체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다시 경제활동의 장으로 이끌어내고 또 이분들이 혹시 불법 사금융 같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 있다는 점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그 편익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계산인 거죠. 일종의 사회적 투자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 논란을 완전히 잠재우기는 어려울 텐데 혹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정부도 이 부분을 의식해서 몇 가지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첫째는요, 연체 기간이 7년 이상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히 긴 5년 이상 7년 미만인 채무자들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세도약 기금과 유사한 수준, 그러니까 원금 최대 80% 감면해주고 최장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특별 채무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7년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는 분들을 위한 배려군요. 또 있나요? 네, 둘째는 이미 채무 조정을 성실하게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7년 이상 연체했었지만 이 세도약 기금이 생기기 전에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곳을 통해서 조정을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빚을 갚고 있던 분들이죠. 아, 그런 분들. 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힘들게 갚고 있는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기존의 그 고금리 조정 채무를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금리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총 5천억 원 규모로 3년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형평성을 좀 맞추려는 노력이 엿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세도약 기금의 궁극적인 지향점,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빚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이 정책이 진짜로 목표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빚 탐감이다 조정은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그냥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겠죠. 단순히 빚만 없애준다고 해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주거 문제 같은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세도약 기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용 지원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그런 종합적인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 지원하고 비금융 지원을 같이 결합해서 실질적인 자립을 돕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있었죠. 네, 자료 중에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중요한 점을 짚으셨더라고요. 특히 앞으로 경제활동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제도가 채무자 개인의 회생을 넘어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잘 설계되어야 하고 동시에 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세도약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도약김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빚을 가진 분들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을 탕감해주거나 일부 능력이 있다면 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는 그런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고 재원은 캠코 출자하고 금융권 기여금으로 마련된다는 점. 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명확합니다. 대상 채권의 상당 부분을 쥔 대부업체의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논란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안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성실 상환자를 위한 보완책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겠죠? 네, 이처럼 대규모 채무 조정 정책은 필연적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또 사회 안전망의 역할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죠. 당신에게는 이 세도약김이라는 정책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재기에 희망을 주는 따뜻한 손길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복잡한 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번 조치가 분명 극한의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는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빚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이번의 구제 조치를 넘어서서 이러한 상황 자체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누구나 재정적 어려움에 빠졌을 때 좀 더 조기에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는 앞으로 어떤 더 근본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